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물 주는 시스템 이런 거 그냥 호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학교 정원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어떤 관수 시스템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학교에 그런 꽃들을 다양하게 심어놓은 꽃들을 아이들에게 좀 더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제안을 해주셔요. 관수 시스템.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예산하고 같이 결부돼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 점적 관수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이제 맘만 먹으면은 그게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고 뭐 한 가지 방법은 뭐 제초 방지를 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멀칭 그리고 그럼 이제 바크라든지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바크 말고 목재 같은 것들 부순 거 뭐 그런 거를 바닥에 깔아주면은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제초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그 식물의 그런 거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선별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뭐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가뭄이나 장마나 뭐 이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 폭을 여기 이런 그 식물들 중에서 지금 뭐 또 열매를 어떤 열매 식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품목들은 그런 그 장마라든지 고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잘 견디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엽식물 중에서도 열매식물은 여기 이제 잠깐 소개드렸는데 뭐 이제 요즘에 뭐 학생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뭐 커피나무, 올리브나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입해서 심으면은 아이들한테 커피 나무가 이래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올리브는 어떻게 열리고 뭐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감귤 같은 거, 긴감, 브루베리, 피라칸사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해요. 제가 여기 열매 식물 이제 열과한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강한 걸로다가 제가 한번 선별을 해봤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피라칸사는 그냥 월동이 잘 되고 긴감, 감귤, 브루베리도 월동이 되고 엔드도 잘 되고 커피나 올리브나무, 무화과도 웬만하면 이제 월동이 약간 좀 어릴 적에는 보온을 해주면 되겠지만 올리브나무, 커피나무는 여름에 심어서 다시 이제 화분에다가 올려서 실내에다가 이제 반입을 해야 되겠죠.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무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나무류, 인도 고무나무, 그 다음에 벤자민, 그 다음에 벵갈 고무나무, 그 다음에 떡갈 고무나무. 고무나무류는 아주 그 가뭄이나 그런 습해도 강하기 때문에 그 인도 고무나무, 그러니까 휘코스 에라스티카라는 그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그 고무나무는 이놈이 땅에 심으면요, 뭐 저기 그 7월, 8월 뭐 이럴 때는 그냥 한 마디씩 자라요. 일주일에. 그렇게 그냥 쑥쑥 잘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힘차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고무나무류는 땅에다 심고 그 다음에 뭐 동백 같은 것도 심으면 그건 월동이 되고 란타나 같은 것도 땅에다 심으면 뭐 그냥 뭐 가뭄이나 습한 뭐 방학 동안에도 꽃이 뭐 굉장히 잘 피고 잘 자라고 팔손이 호랑가시나무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학교에
특성에 맞춰서 이거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주란 같은 거, 문주란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바깥에서 심으면 아주 잘 자라고 이제 겨울에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캐서 실내다 옮겨야 그런 거는 있는데 그다음에 하와이 무궁화, 히비스커스, 로사 실리시스, 하와이 무궁화는 아주 땅에다 심으면 뭐 활발하게 그다음에 뭐 이게 그 무궁화가 뭐 저기 신초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자라면서 계속 피고 그다음에 이게 스칼라도 예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땅에다 심으면 정원에 심으면 아주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무궁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네. 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화로 한 무궁화 이거는 뭐 전국에 퍼져 있고 병충해에도 강하지 뭐 씨 뿌리면요 이거 씨도 뭐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거 채취해서 심으면 100% 발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꽃도 뭐 피기 시작하면 뭐 계속 피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관찰하고 일기 쓰고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열매, 관엽, 뭐 허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학교 정원에서 잘 견디고 뭐 건조라든지 장마라든지 방학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하는 식물 중에서는 해바라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꽃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외성으로 꽃 해바라기 말고 열매 맺히는 해바라기 이렇게 키 큰 거. 그거 하나하나 묶어줘야지 그렇죠. 다 쓰러져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 지지대가 이제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이게 양지 바르고 그런 데서는 안 묶어줘도 되는데 학교는 이제 그늘이 있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주면은 그게 이제 그 일지 쓰고 그래서 이게 뭐 키가 자라는 거라든지 뭐 꽃 피는 거 그다음에 그 씨앗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애들이 관찰하고 그렇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질문이 당연히 점적 관수 뭐 네. 돈이 그게 아니라 네. 많은 이제는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현재 있는 교장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구멍 뽕뽕뽕 뚫린 호스를 사라. 네. 그래서 이제는 수도에 일단 끼고 그거를 지그재그 해라 거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이런데 밭에 가보면 뭔가가 끼워져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살살 스프링클러처럼 도는 게 있더라고요. 세게가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갖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걷다가 지방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봤는데 지방은 그런 거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학교에서 손쉽게 그거를 사가지고 인터넷으로는 샀는데 설치가 문제죠. 이렇게 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재동이나 이런데 어느 예를 들어 상가 그러면은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거기 한번 가봐라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한 돈을 들여서 정원에 심은 꽃들에게 물을 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곳 그거 파는 데가 어디인지 서울 시내에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왕농사 가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네. 있는 거예요. 예. 거기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안 되면 또 그거 하는 데를 한번 거기서 문의해 볼 수도 있고. 왕농사가 그런 데로
그런 거에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중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훼 산업의 뭐 규모와 앞으로 전망 이거를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화훼 산업의 역사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육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외국 같은데 뭐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벌써 뭐 200년 전에 그런 뭐 육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설 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새로운 품종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본이라든지 하나의 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의 선진국에 많이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또 문제되는 게 다른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다가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낙후가 되고 그 다음에 영세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그 화훼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제 꽃 소비액을 비교한 거가 있어요. 2017년서부터 2022년까지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22년까지 되는데 그런 꽃 소비액이 뭐 11,000원에서 뭐 13,000원 정도 1인당. 그 다음에 생산 농가 수도 뭐 17년서부터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생산액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재배 면적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5년 전보다도 조금 이렇게 이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꽃 소비액은 조금 증가됐는데 이거 5년 동안에 뭐 한 2,000원 정도 증가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도 지난 2023년도에 국민 소득이 36,300불 뭐 이래서 36,000 뭐 이런 거를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됐는데 이때에 이게 그 15,000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는 소비액이 이거는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죠. 보통 뭐 35,000불 정도 되면은 국민 1인당 소비액이 보통 뭐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육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13,000원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화훼 산업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원두 커피를 2023년도에 원두 커피 수입액이 1조 5천억 정도. 원두 수입액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거는 뭐 5배만 하더라도 뭐 몇 조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식사하고 뭐 점심 식사하고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커피 한 잔씩 다들 들고 나오고 근데 그게 뭐 3,000원, 4,000원, 5,000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1년에 우리 꽃 소비하는 거가 그거 커피 3잔, 4잔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20년도의 지표지만은 57,000원, 스위스가
우리보다도 뭐 10배,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뭐 10배 정도, 독일도 10배 정도, 10만 원을 그냥 훌쩍 넘었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현실이고요. 이제 그거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역사와 꽃 소비 문화가 이제 그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고령화, 영세성, 후계자 문제.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직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낙후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가 그 화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없느냐?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국민 소득이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소비 성향이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생산이 위축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새로운 시설, 그리고 스마트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뛰어들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38세 이하 젊은 청년 농가한테는 적극적으로 그 국가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다가 그런 그 금융 제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런 품종들도 많이 육종해내고 있어요. 뭐 장미라든지 국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그런 품종들을 많이 육종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에 뛰어들면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 예산도 해주면서 다량 생산을 할 수 있고 품질도 규격화되면서 그런 그 생산 단가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서부터 젊은 친구들이 뛰어주면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 소비하는 그런 그 패턴이 있고 소비량이 증가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까이에 이제 일본이라는 그 소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젊은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재미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세종시에서 정원 박람회를 했는데 명인의 생각은 어떠냐고 그런 거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 세종 그 정원 박람회에 뭐가 이제 문제점이 있나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꽃 박람회 하는 거를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우라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총 규모가 뭐 한 398억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20%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한 78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세종시에서 그거를 감당하고 그러는데 그 세종시에서 이거를 왜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살펴봤더니 도시 전체의 정원화 그래서 꽃 박람회를 하면은 그 도시의 그런 정원이라든지 꾸미는 볼거리 제공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원도 박람회를 열면은 뭐 일체감 있게 하는 거가 아니라 다양성 있게 저녁에다가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정원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방문 효과가 있어서 180만 정도의 내장각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는 뭐 3,900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39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 파급 효과는 그거 한 10배 정도 된다.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는 뭐 1,400억 정도. 그리고 고용 효과는 뭐 3,3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이렇게 있고 기재부에서도 뭐 이렇게 승인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적인 거에 그런 휩싸여가지고 뭐 여야에서 뭐 그거에 이제 그런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뭐 이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긴축 재정을 필요로 하고 뭐 효과성이라든지 개체 타당성, 그 다음에 부실 개체 우려 등 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뭐야 할 것 없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도 어려운 국제 박람회라는 거는 어려운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다양하고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언제 개최를 예산을 했냐면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거든요. 내년 후년 2026년도 4월 5월 달을 기점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설계도 안 들어가고 뭐 용역도 안 주고 예산도 확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 너무 시기적으로다가 촉박하고 그 다음에 시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뭐 파급 효과는 타당성도 있고 좋게 나왔는데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지금 뭐 2026년도에 이거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기적으로다가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뭐 암만 지금서부터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불과 뭐 1년 뭐 몇 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그 자연 그런 그 식물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계획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적으로다가 그다음에 그 시 전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도 힘든데 암만 좋은 일이라 근데 이게 뭐 서로들 반대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과 작물 관리 시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를 꽃에 저기 뭐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맹독성 유기수은제 뭐 옛날에 그 맹독성 유기수를 60년대 70년대 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발암 물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치면 뭐 그냥 선택적이 아니라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뭐 벌레서부터 뭐 모든 그 해충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그냥 전멸하는데 그거는 그 잔류 농약 성분이 오래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맹독성 농약은 아예 이제 생산조차도 안 하고 칠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뭐 채소 뭐 열매 뭐 과실 이거 했을 적에 아직도 거기서는 맹독성 그 농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성 농약 그 다음에 잔류 농약 기간이 짧게
그래서 농약을 뭐 우리나라 뭐 무농약 재배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 벌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별로다가 뭐 배추에 애벌레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이제 애벌레가 나방이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고추에 담배 나방 뭐 이런 것들이 고추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서는 그 뚫고 들어가서 그 고추를 갉아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그 벌레 생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게 뭐든지 그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미리 예방 조치로다가 이제 하는데, 저희 이제 화해류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진딧물인데, 뭐 진딧물은 뭐 이렇게 쉽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농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우리 뭐 가정에서 취미 재배하고 학교에서 뭐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실내에서 하는 그런 실내 식물들은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관찰해서 미리 이렇게 샤워에다가 닦아준다든지 뭐 잡아주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친환경 뭐 그런 그 농약을 사서 이제 그 발생해만 뿌리는 진딧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는데, 응애 같은 거, 응애가 아주 그 관엽식물이라든지 뭐 초와류는 뭐 그런 그 생육 기간이 적기 때문에 좋은데, 초와류 같은 경우 관엽식물, 그다음에 뭐 철쭉 뭐 이런 데 응애가 심한데, 이 응애가 그 거미류에 레드 스파이더라고 거미류예요. 응애가. 그래서 그 응애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성충이 이 옆 뒷면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이제 성충이 그 뒷면에 그런 그 세포 조직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충이 거기서 들어가서 다 갉아먹어. 먹고서는 먹으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카라멘 지파리처럼 이렇게 허옇게 막 저기 뭐 팔손이 뭐 야자류 뭐 이게 안 달라붙는 게 없어요. 특히 철쭉, 뭐 동백, 뭐 할 것 없이 이게 다 달라붙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엽록소를 빨아먹고 이제 성충이 돼서 나오면서 이게 이동하기 위해서 심으면 막 거미줄 같이 막 치죠. 이제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하얗게 됐을 적에 벌써 이제 이건 저기 뭐야 다 엽록소가 그 저기 없어졌기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응애가 언제 생기느냐면은 고온 건조. 그래서 응애약은 발생하기 전에 4월, 5월에 한번 예방 차원에서 쳐주고, 그 다음에 장마철 지나서 또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쳐주고. 응애는 이렇게 싱싱얼쩍이 안 보여도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보면은 뭐 저 프라다나스가 그냥 여름에 그냥 팔아야 되는데요. 그 뻘겋잖아요. 그 다음에 철쭉 같은 데요. 그래서 학교 같은 정원에 이게 안 달라붙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기 발생하기 초에 4월 초 응애 4월 5월에 쳐주고 한 3번 정도는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놈이 아주 그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하나를 쳐서는 안 돼. 한 번 이거 치고 이게 아주 거미를 보면은 그냥
잔잔하게 기어들어서 약할 것 같은데 약을 응애약 A를 치고 B를 치고 그 다음에 C를 치고 C 치고 A 치고 이게 막 이게 헷갈리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응애 구제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파 올림픽 했는데 그 주경기장에 그거 뭐 민정전선 어떤 이거 구제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년 내내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응애가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그 깍지벌레, 개갑충 뭐 이놈들이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가 이제 진딧물처럼 이파리가 번들번들해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개갑충이 이게 즙을 빨아먹고 배설한 거가 번들번들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기가 지나면 그 당분이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시커멓게 이제 그 흑색으로 변하고 그랬는데 또 개갑충은 한꺼번에 그냥 그 생기는 게 아니라 약초도 잘 안 이게 깍지벌레이기 때문에 탁 달라붙어서 그 겉에 이렇게 뿌려도 잘 안 약 효과가 별로 없는데 조금 생길 적에 그냥 거주다가 이제 닦아주고 그것도 이제 건조 고온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심으면은 그 깍지벌레, 개갑충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회 정도 일주일 한 번 치고 일주일 후 이렇게 아주 그게 그 저희 딱 달라붙어서 각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장미 키워보셨죠? 예, 예. 근데 제가 학교에다가 과수원 코너 해갖고 네. 오토메 심고 이제 블루베리 이런 과수원 쪽 했고 한쪽에는 장미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 함께 볼 수 있는 장미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5월이 됐는데 풍뎅이가 이 예쁜 장미들을 그렇죠. 다 먹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중랑천 장미축제나 올림픽공원 이런 데에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전에 어떻게 해야만 이 풍뎅이를 예방해서 그 5월의 아름다운 장미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지금 학교는 떠났지만 제가 그 아는 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뎅이가 아주 뭐 달콤한 장미 향에 저가고서 막 갉아먹고서는 꽃을 못 봐요. 다 갉아먹어봤어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저희 사전에 풍뎅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특별한 구제약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 발생하기 전에 그 다음에 꽃망울이가 이제 5월달에 맺히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농약보다 구제하는 수밖에 없죠. 풍뎅이가 밑에 땅에서 분뱅이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뿌리는 뭐 그런 건 그런 없을까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물을 뿌리고서 물을 주면은 그게 이제 또 구제가 되는데 또 그게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모여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주위에다 뿌려가지고서 물을 주면은 이게 이제 녹아내려서 구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상부는 뭐 수시로다가 이제 약제를 쳐서 이놈들을 이제 그런 농약의 냄새라든지 이런 거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장미에 아주 그게 풍뎅이가 아주 골치 아프죠. 갈가먹고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 나오길래 질문하면 그냥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만 해야지 그게 절대 뭔지를 잡을 때서 뭔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 손으로 잡는 거 같지는 않은데 예. 그 약품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약품은 뭐 그거를 뭐 기억 상품명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장미는 제일 문제가 풍뎅이 그 다음에
흰가루병. 그 흰가루병이 그것도 고온 건조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흰가루병이 생기면 이름이 오록을 해주고 뭐 제대로 그 꽃이 활발하게 안 피기 때문에 흰가루병하고 그 다음에 풍뎅이, 그 다음에 뭐 진딧물도 많이 끼죠. 장미에는. 뭐 우리나라 뭐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이 낀다고 그랬는데 장미에도 뭐 보면 뭐 네. 그래서 그런 그 진딧물 구제하고 풍뎅이, 그 다음에 흰가루병. 그 흰가루병이 뭐 장미, 특히 장미, 그 다음에 목백일홍, 뭐 이런데 그 많이 쓰면 목백일홍에도 흰가루병이 생기면은 꽃이 뭐 활발하게 피지 못하고 오므라들고 뭐 위축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한 지 2시간 넘었으니까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여기 이제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지하부에 굼벵이하고 선충 있는데 선충은 그 저기 네마토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삼 같은데 우리가 구입하다 보면은 인삼 잔뿌리에 뿌리 호박대야처럼 막 몽글몽글하게 그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게 이제 선충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저 심을 적에 부분 심을 적에는 꼭 선충하고 그 다음에 거세미, 굼벵이, 땅강아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뿌려서 하면 그런 거는 간단하게 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단에는 조금 과하게 뿌려도 이제 인삼 같은 데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자유농약 때문에 성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은데 구분 심을 적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가 실내 식물 관리 요령, 그 다음에 실외 화분 관리 요령 이거를 질문을 주셨는데 주요 이제 그 여기 제가 나열한 거 쪽에 그 실내 식물로서는 뭐 이런 거가 보편적이에요. 여기 쭉 나열한 거가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실내 식물로서 굉장히 일반화되고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꽃, 뭐 우리가 이제 꽃 재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뭐 광, 수분, 온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관찰이죠. 이게 우리 식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세심한 게 매일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늘 이렇게 식물하고 대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까 우리 박혜라 교수님이 아버님이 키우시는 출란 이거가 뭐 제가 구입해드린 것도 있고 출란 한 분에 막 한 척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대짜리도 많이 취미로다가 재배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관찰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식물이 자라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파브르 곤충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런 거 쓴 거 보고서 저도 놀랐는데 그거가 저도 평생 살아가면서 파브르 곤충기에 대한 그런 생활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거가 그거에
그 책 하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화분 관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도 일조량 부족 때문에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저가지고 식물 조명해주는 그런 램프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춰주면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측면 햇볕 가지고는 뭐 부족하고 그거를 좀 보조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내 식물로 해서 이제 그런 상식의 오류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시크라면 이런 것들도 뭐 잎이 이렇게 탐탐하고 컴팩트하고 꽃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생육이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저런 몬스테라든지 이런 파키라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실험용이니까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라요. 자라. 커. 근데 이게 생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생육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다가 그 식물에 맞게끔 성장하는 거를 생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웃자라는 거죠. 뭐 보면은 막 특히 이제 소철 같은 것들도 이런 데서 싹이 나오면은 그냥 햇볕 쫓아가기 위해서 막 늘어지죠. 근데 그거는 생육이 아니고 몸부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생육을 맞추기 위해서 일조량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데, 이게 이제 동양나는 뭐 물을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뭐 보름에 한 번 주고 한 달에 한 번 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그 상식의 오류를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분인데 나는 보통 뭐 난석이가 신기 때문에 한 번 주고 그냥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절에 상관없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는 뭐 금요일 퇴근하실 적에 한 번 푹 주고 그러면 한번 주면 그냥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뭐 선조들은 보름에 한 번 준다고 해서 이게 와요 그냥 흙이 버석버석하고 그냥 위조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식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꽃 피우는 방법은 뭐 이제 우리 뭐 저기 영업적으로는 뭐 촉성제가 억제제도에서 일장 처리를 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나 처리 공부하셨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추나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뭐 구근 같은 거는 다 외부에서 뭐 우리가 구입할 적에 추나 처리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그냥 뭐 구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채취해서 우리 국내에서 했을 적에는 한 4 내지 5도에서 냉장고에서 한 45일 정도 이렇게 해주면 추나 처리가 저온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런 관여식물 꽃 피우는 방법은 이제 동양날 같은 경우에도 항상 따뜻한 곳에만 이렇게 놔두면 이놈이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온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휴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내 베란다 같은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 같은 데에서 한 11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는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생육 휴면을 시켰다가 실내에다 들여놓고
그래야지만은 이제 이놈이 겨울잠을 자서 그다음에 꽃도 피우고 생육해는 거죠. 이게 온대지방에 있는 거를 겨울잠을 안 자면 이놈이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분재 같은 거, 소나무 분재, 뭐 진백 분재, 뭐 철쭉 같은 거 이런 거 뭐 예쁘다고서는 뭐 그냥 실내에다 놓고 그러면 이게 그냥 계절적인 거가 혼란이 생겨가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은 분재 같은 거,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뭐 느티나무라든지 소사라든지 뭐 이런 분재, 철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일정이나 쉬면 줘야 됩니다. 그 생장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장을 멈추면 생식에서 생장으로 옮겨서 이제 꽃을 생성 호르몬 해서 꽃이 피우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랑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따뜻한 데만 두고서는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저희 뭐 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온에도 강하지만 분자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해서 생육을 잠깐 멈추는 정도. 그리고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시키는 거예요.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건조한다는 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약간 시들시들할 정도로다가 건조시키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 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이게 이제 실외 식물의 그 강한 햇볕을 여름 내내 보여줘도 될 수 있는 걸 여기다 나열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크로톤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햇볕을 잘 보여주면 아주 컬러도 예쁘게 나오고 튼튼하고 웃자함도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육이 같은 것도 우리 뭐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 두면은 이놈들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컴팩트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웃자라고 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도 그냥 여름 내내 이게 이제 배수가 잘 되는 모래에다 심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 내내 그냥 바깥에다 놔두면 엄청 잘 크고 탄탄해지고 그냥 강해지죠. 그래서 다육이도 그냥 바깥에다 심고, 뭐 여기 뭐 꽃기린 같은 것도 바깥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 하와이 무궁화, 산세베리아, 아보카도, 홍콩모자, 란타나 이런 것들도 바깥에서 노지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이제 바깥에다 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좀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실내에 있다가 벼랑간에 이제 따뜻하다고 이제 바깥에다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꽃을 제일 많이 상하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3월, 4월이에요. 겨울에 잘 갖고 있다가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바깥에 내놔. 그럼 뭐 이게 좋은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온도에 있다가 뭐 비바람에 뭐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놓을 시기가 조금 따뜻하고 햇볕이 약하고 뭐 그런 정도를 이제 감각적으로 해서 이제 바깥에다 내놓으면 아주 이제 그 컬러도 멋있게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질문 주신 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신 분도 지금 거의 중복이 예, 되는 거. 예, 예. 네, 수업은 여기까지 예, 하고. 예,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AI 로봇이 이제 우리 이제 원예사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냥 뭐 인간 편리성에 의해서 이제 저런 거를 도움이 되는데 생산하는 데는 저게 상당한 기여를 해요. 온도 제어라든지 뭐 노동력을 절감하고 노동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맞춰주고 멋있는 꽃을 생산하는 데는 저 이제 인간이 이용해서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원역인데 그 원역이가 이제 그 생산을 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의 몫을 우리가 얼마만큼 건전하고 우리 일생생활에서 꽃과 같이 생활하면서 꽃에서 얻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 인간은 이제 거기서 찾아야 되고 인간성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꽃과 이렇게 꽃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향기라든지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꽃은 반대로 우리 인간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할까 그걸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꽃에 대해서 아름답고 참 멋지고 향기를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고 뭐 인간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펼쳐나가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하는데 꽃은 그럼 인간한테 무엇을 원할까 질문을 저 한번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해봤어요. 생활하면서 존중받기, 자기를 존중해주고 관심. 빈고 맞습니다. 존중, 관심, 관찰 그런 데서 우리가 이 꽃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문인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뭔가 책도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파브르 골충이처럼 그렇게 관찰해 줌으로해서 꽃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한테 선사해 주고 저는 더 나아가서 꽃은 우리한테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꽃이 우리가 이제 꽃이 우리하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름답다, 뭐 향기가 멋지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얘는 같이 저희한테 이제 답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멋지게 향기를 품고 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집에 이렇게 미니 조그만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정원을 해주고서는 꽃을 뭐 이렇게 한 20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거기에 이제 꽃들이 있어요. 동백이라든지 백년금이라든지 음지에서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라세나 종류 이렇게 심고 들어있는데 오늘 나올 적에도 내가 오늘 교대 그 교수님하고 대학원 학생들 강의하러 나가는데 자료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나 자료가 왔어. 그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는 늘 아까가 마찬가지로 존중해주고 관찰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거와 일맥 상통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게 두서없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꽃 얘기를 하면은 진짜 뭐 밤새도록 하고 끝이 없는데 그냥 뭐 이거 왔다 갔다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